바다 위의 신비한 수도원 몽생 미셸. 딸아이는 바다 위에 마법처럼 서 있는 몽셀 미셸을 좋아했고 우리 가족은 예정보다 오래 머물렀다. 머무는 여행은 한번 훑어보고 떠나는 여행보다 많은 것을 보여준다.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날씨와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다가온다. 무심코 지나간 것도 눈에 하나씩 들어온다. 한번 읽은 책은 다시 펼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이 여행도 마찬가지다. 인증사진을 찍고 나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평가는 한 번에 내릴 수 없다. 다각도 윗선이 쌓여야 본 모습에 가까운 결론에 다다른다. 노르망디 남부 해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바이섬 몽셀 미셸이 있다. 둘레가 900m, 지름이 140m밖에 되지 않는 그곳을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다. 몽쉘 미셸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아브랑슈의 여장을 푼 우리는 매일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한 첫날, 야경을 시작으로 맑은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몽쉘 미셸을 찾았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천공성 라퓨터의 모티브가 된 몽쉘 미셸. 처음 두 눈에 들어온 그곳은 바다 너머 환성의 섬이었다. 바람에 일렁이는 목조지는 푸른 물결처럼 영혼을 빨아들이고 그에 떠있는 몽쉘 미셸 수도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아슴아슴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날카로운 첨탑과 그 위에 금빛으로 빛나는 대천사 미카엘의 형상만이 현실적이다. 몽쉘 미셸은 미카엘의 산이라는 뜻이다. 8세기 무렵 아브랑슈의 주교였던 성 오베로는 꿈에서 대천사 미카엘로부터 몽통부의 수도원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는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 오베로는 두 번이나 그 꿈을 무시했다. 그러자 분노한 천사장 미카엘이 다시 현몽에 손가락으로 그의 머리뼈를 깨뜨렸다. 꿈에서 깨어난 오베르는 자신의 이마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공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브랑셔의 박물관에는 구멍난 오베르 주교의 해골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게 탄생한 수도원과 그곳으로 오르는 길은 중세 골목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인간이 만든 돌벽은 천년의 세월을 견딜 만큼 견고하고 짙은 희끼는 자연스럽게 그 위를 덮으며 조화를 이룬다. 골목 사이에는 어린아이가 지나갈 만한 작은 길들이 미로처럼 나 있는데 수도원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길을 올라가면 노르망디 해안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수도원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입하면 한국어로 지원한 오디오 가이드를 사용할 것인지 물어본다. 책을 통해 몽셀 미셸의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대여를 했다. 예상보다 오디오 가이드의 내용은 매우 꼼꼼했다. 내가 배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설명을 들으면서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했다. 당시 사람들의 모습과 심정이 자연스럽게 상상이 됐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돌로 세워진 벽을 만져본다. 수도사의 유골 안치소 사이에 침참되어 있던 생테티엔 예배당. 오디오 가이드 11번은 어두웠다. 지난 80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고치지 않았으면 그 어느 방보다 단순한 형태의 그곳. 작은 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 한 조각이 십자가를 비추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진다. 재단에 새겨진 글을 손으로 천천히 어루만져 본다. 몽셀 미셸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는 모두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근위대의 방, 두 번째 가파른 계단, 세 번째 서쪽 테라스, 네 번째 수도원 성당, 다섯 번째 회랑, 여섯 번째 군의 식당, 일곱 번째 순례자의 방, 여덟 번째 지하 기도실, 아홉 번째 생마탱 지하 기도실, 열 번째 수도사 유골 안치소, 11번째 생테티엔 예배당, 12번째 북남쪽 계단, 13번째 산책장, 14번째 기사의 방, 15번째 사제관,
오디오 가이드는 이동하면서 각각의 번호를 누르면 해당 위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경우 부연 설명까지 들을 수 있다. 왜 이렇게 바쁜 걸까? 숨가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쁘다. 몽셀미셸을 오가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은 그냥 하루를 쉬기로 했다. 여행은 목표량이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래도 몽땅 쉬기는 뭔가 찜찜해 1시간 거리의 생말로의 낙조 시간에 맞춰 나가기로 했다. 여백이 많은 오늘 하루는 무척 여유로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몽글몽글 피어오른다. 일과의 시작은 밥 짓기. 아침 8시에 전기밥솥으로 밥을 한다. 국은 배추된장국을 준비하고 반찬으로 멸치볶음, 김, 장조림, 김치를 꺼낸다. 머무는 방에 테이블이 따로 없어서 우리 가족은 의자에 상을 차려 후루룩 얌얌 맛있게 먹는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나서 드립커피를 한 잔 내려준다. 진한 향이 묻어나는 커피 한 잔. 그 여유를 마시는 시간이 좋다. 오전에 딸아이 3학년 교과서를 펴서 함께 읽었다. 국어는 내가 담당하고 수학은 남편 몫이다. 아이의 자발성과 집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는 아이가 원하는 만큼 한다. 딸아이에게 배우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다. 나는 어릴 때 억지로 공부를 하느라 공부가 재밌다고 느껴본 적이 없지만 딸아이는 공부하는 시간이 놀이만큼 신났으면 한다. 세면대에서 그동안 밀린 양말과 속옷을 빨고 나서 우리 가족은 숙소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 까르푸. 그곳에서 양파, 파, 맥주, 와인, 우유, 시리얼, 소세지, 귤, 올리브기름, 달걀, 구슬을 구입했다. 스테이크용 소고기도 샀는데 가격은 한국의 절반 이하다. 사실 먹는 것에 대한 여행 계획은 집에서 가져온 인스턴트 식품을 빨리 먹어 짐의 부피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프랑스 마트를 다녀온 후 계획을 조금 수정했다. 한창 자랄 아이를 위해 고기를 많이 먹이는 것으로 그만큼 신선육의 상태와 가격이 눈을 번쩍 뜨이게 한다. 고기를 구우려면 전기 프라이팬이 필요하다. 가전제품 쪽으로 가보니 넓적한 돌판 같은 프라이팬이 여럿 보인다. 그 중에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하나 골랐다. 그런데 숙소에 돌아와 박스를 열어보니 불판 바닥 한쪽에 동전 크기만한 구멍이 뚫려 있다. 무슨 용도인지 고개가 갸웃갸웃.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이면 몰라도 스테이크 굽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올리브 기름을 많이 뿌려야 고기가 덜 타는데 불판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쩌란 말인가. 다시 까르푸로 가서 반품해달라고 했다. 젊은 남자 직원은 그 프라이팬을 한참 동안 지켜보더니 전원을 연결해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방금 전에 구입한 건데 꼼꼼하게도 검사를 하네. 쓰지도 않고 가져왔는데. 그런데 뜨거워진 불판 위에 손을 올리는 그의 제스처를 보니 반품을 위한 검사가 아니다. 내가 상품에 이상이 있어 가져온 것으로 이해한 듯 영어로 반품하러 왔다고 그 직원에게 재차 말해보지만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휴대폰으로 반품이라는 단어를 프랑스어로 찾아서 보여주었다. 그러자 환불이 일사천리로 마무리가 된다. 다시 가전제품 코너로 가서 전기 프라이팬을 살펴보니 불판에 모두 구멍이 뚫려 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신선한 육류 섭취로 식단을 바꾸려고 하는데 첫 단계부터 좌절인가 실망감이 확 밀려온다. 그런데 한쪽에 전시되어 있는 전기튀김기가 눈에 들어온다. 퐁듀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스테이크를 하기에는 괜찮아 보인다. 모양새가 뚜껑 없는 전기밥솥이었고 냄비 바닥이 일반 프라이팬보다 깊어서 기름이 사방에 튀지 않을 것 같다. 화력은 만족스러웠다. 숙소로 돌아와 들뜬 마음으로 전원을 연결하자 금세 바닥이 뜨거워졌다. 사이즈도 마음에 들었다. 여행하면서 가지고 다니기 딱이다. 흥건하게 뿌리는 올리브 기름에 고기를 올리자 지글지글 잘 구워진다. 딸아이를 위해 양념 불고기도 만든다. 흡족한 오찬을 즐긴 우리는 디저트로 귤을 먹었다. 오후에는 숙소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가 각자의 시간을 가지기로 한다.
그곳에서 나는 스케치북에 몽실미셸을 그리고 딸아이는 일기를 쓴다. 남편은 책을 읽는다. 그런데 딸아이가 심심한지 자꾸만 옆에 와서 애교를 부린다. 같이 놀자는 것이다. 각자의 자유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는 20분 만에 방으로 돌아와 마트에서 산 구슬로 구슬치기를 했다. 남편과 딸아이는 늘 그렇듯 티격태격하며 싸우고 또 화해한다. 생말로의 노을 구경을 위해 오후 5시쯤 우리는 1시간 거리의 생마루를 향해 출발했다. 바닷가 성벽에서 바라본 일몰은 아름다웠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더니 성벽이 감싸고 있는 오래된 건물과 도로까지 채색한다. 딸아이는 낙조가 내려앉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다. 숙소에 돌아오니 어느새 밤 9시. 간단하게 씻고 나서 딸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절반 정도 본 뒤 잠이 들었다.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 많아 아이가 여행에 더 흥미를 가지게 해준다. 잠든 아이를 지켜보며 나는 남편과 와인을 한잔했다. 오늘은 푹 쉬기로 했는데 여백 없이 하루가 또 지나간 느낌이다.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바쁜 거죠? 장기간 여행은 유목생활이다. 짐을 풀고 다시 싸는 과정을 반복하며 옮겨 다닌다. 새로운 곳에 대한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음식도 사 먹기보단 해 먹는 게 많다. 그러다 보니 준비 과정이 필연적이다. 한국에서는 세팅이 안정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돌발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같은 24시간이라 해도 여행지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더 길면서도 압축적이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가족 간에 각자 일정이 있는 반면 여기서는 하루 종일 한 몸처럼 붙어 다닌다. 하루를 온 가족이 공유하다 보니 전체적인 시간은 더 짧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들고 다니는 많은 짐들도 행복 보따리로 다가온다. 이제 시간도 날짜도 잘 확인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좋은 건 같이 밥을 먹고 여행을 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이다. 아브랑슈에서 뽕따방으로. 좁을수록 가까워진다. 파리에서 머문 호텔에서 세느강은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창문 너머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숙소도 세느강도 참 마음에 들었다. 오늘 보는 세느강과 어제 본 강이 달랐는데 닷새 동안 매일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파리에 도착해 처음 마주한 세느강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 저녁의 강은 슬픈 눈매를 지녔고 복통과 오한으로 아플 때는 잔잔하고 편안하게 다가왔다. 떠나는 날 새벽 세느강은 마치 나를 기억해줘 라고 말하는 듯해서 스케치북에 목탄으로 옮겼다. 그래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을게. 담아놓지 않으면 바람처럼 흩어진다. 좋은 건 눈에 담으라고 하지만 우리의 눈은 너무 많은 걸 보다 보니 한계가 있고 지워진다. 좋은 건 마음으로 찍어도 된다. 그러나 오래 간직하고 싶은 건 글과 사진, 그림으로 남겨야 한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딸아이는 숙소 창문에 점토로 직접 만든 에펠탑을 작별 선물로 놓아두고 왔다. 몽셜미셸 인근에 위치한 아브랑슈의 숙소는 남편이 예약하기를 주저하던 곳이다. 파리 숙소에 비해 방값은 4분의 1 수준. 그러나 다양한 체험을 강조하며 내가 예약을 강요했다. 아브랑슈 숙소의 방문을 열고 본 첫 느낌은 마치 딸아이가 만들어 온 미니블록 같았다. 남편이 예약 완료 클릭을 주저한 심정이 이해가 된다. 더블 침대 위에 2층 침대, 그리고 세면대 하나. 그 외에 발 디딜 공간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다. 냉장고가 없어 김치와 밑반찬 우유는 비닐봉투에 넣어 창문 밖에 매달아둬야 했다. 그러나 나는 의외로 그것이 좋았다. 방이 좁아 우리의 몸은 움직일 때마다 스쳤다. 서로 닿으면 만지게 되고 점점 붙어있게 되었다.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은 그리 크고 넓지 않아도 되는구나. 밥을 차려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우리는 한 덩어리처럼 뭉쳐 있었다. 파리 숙소에서는 서로의 어깨가 부딪힐 일 없었는데 여기서는 서로의 몸이 닿을 때 자연스럽게 포옹하게 된다. 우리는 화장실에도 같이 가주었다. 샤워할 때도 함께 가며 서로를 지켜줬다. 딸아에게 좁아서 불편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 좁은 공간이 포근해요. 왠지 느낌이 엄마 뱃속처럼요. 라고 말을 한다. 좁은 공간,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그럼에도 불편하지 않았던 건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여행을 하는 3달 동안 여러 형태의 숙소에 머물게 되었지만 이때처럼 우리 가족이 허그를 많이 한 적이 없었다. 뽕따방 곰팡이의 습격. 아브랑슈를 떠난 우리는 남쪽으로 향했다. 뽕따방에서는 모빌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첫 느낌은 캠핑 온 것처럼 좋았다. 아브랑슈의 쪽방과 달리 모든 게 구비되어 있다. 이제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과 왠지 모를 허전함이 공존한다. 그런데 모빌하우스의 문을 열자마자 코 속으로 훅 들어오는 악취, 곰팡이 냄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히터를 틀어 집을 데웠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불을 털었는데 폭탄 터지듯 먼지가 나온다. 엄청났다. 먼지를 안고 잠을 잘 수는 없어 숨을 참으며 계속 털었다. 그때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았고 곧 눈매가 간지러웠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쪽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누점, 눈 안쪽에 그 입구 부분에 눈물 구멍 부분은 비어져 나온 내장처럼 부풀러 있었다. 심각한 상태다. 전날 눈이 간지러워 손으로 비볐는데 상태가 더 악화된 거다. 당장 병원이나 약국으로 가려는 남편을 잠시 멈춰 세웠다. 다행히 비상용 중에 테라마이신 안용고가 있어서 일단 눈에 짜 넣었다. 제발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사이 남편이 모빌하우스 커튼을 카메라로 찍었다. 곰팡이가 커튼 뒤편에 퍼져 있다. 사실 나는 남편에게 그냥 여기서 머물자라고 말하려고 했다. 냄새는 좀 참으려고 했다. 짐을 챙기고 다시 숙소를 알아보는 것도 번거로웠다. 그러나 곰팡이를 확인하니 병나겠구나, 옮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든다.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더 많은 곰팡이가 있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남편은 뽕따방 중심지에 있는 민박을 급히 예약을 했다. 그러면서 모빌 하우스의 호스트에게 예약해서 연락을 해서 계약을 취소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그 사이 다행스럽게 눈은 조금씩 상태가 나아졌다. 가족이 걱정해주는 마음만으로도 아프지 않았고 버틸 수 있었다. 뽕따방의 2번째 숙소. 뽕따방에서 하루 만에 옮긴 새로운 숙소는 2층인데 사방이 흰색이고 창문이 많아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하다. 자신의 이름을 렌이라고 소개한 집주인은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으로 집과 닮았다. 딸아이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는 눈빛을 보았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히터와 오븐 작동법, 화장실과 샤워실 위치 등 우리가 며칠간 머물 집에 대한 것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따뜻하고 좋은 사람 같다. 그 집에는 눈길을 끄는 그림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모두 렌의 작품이었다. 그녀는 뽕따방과 유혹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였다. 해피엔딩을 위한 힘듦. 뽕따방에서 떠나기 전날 밤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연락을 받은 그녀는 곧바로 달려왔다. 그리고 뚱땅뚱땅 거리며 뭔가 손보는 소리가 늦게까지 들렸다. 다음날 아침 렌은 나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뭐러? 라고 했다. 새가 둥지를 지은 듯한 산발머리와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표정에서 우리 가족을 걱정하는 느낌이 그대로 드러난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이해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늦게까지 온수장치를 고치느라 잠을 설쳤던 거다. 여행을 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정을 느끼고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뽕따방에서 모빌하우스에서 눈병에 걸리며 너무 힘들었는데 렌과의 만남으로 좋은 마무리가 되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또 힘든 일이 닥쳐도 그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통은 견딜 만큼 준다고 한다. 다음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끔. 딸아이는 뽕따방 숙소에 파란색 돼지를 만들어 두고 왔다.
검정돼지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다며 나는 파랑돼지가 렌에 대한 고마움과 검정돼지가 느낄 외로움, 여러 감정이 섞여 있는 교감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정돼지와 나비 그림은 모두 렌의 작품이다. 뽕따방의 아침. 아침에 일어나 딸아이와 함께 양치를 하면서 2층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있는 바게트 빵 때문일까? 어서 가서 먹어야지 하는 표정이다. 양치질을 마치고 다시 보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여전히 보인다. 창문 틀에 시야를 벗어나지 못할 만큼 매우 여유 있게 걸어가고 있다. 그런 모습은 분주한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아침부터 학교 가랴, 출근하랴, 밥해 먹이랴. 그땐 얼마나 바빴던가. 여기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 몰라도 되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 할아버지를 향해 딸아이와 난 봉주르 하며 손을 흔들었다. 행복한 아침을 느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춘 할아버지가 고개를 두리번거린다. 창가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가볍게 목례한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창틀 액자에 남았다. 고갱 뽕따방에 머물다. 뽕따방은 그림으로 가득 찬 마을이다. 한 집 걸러 하나씩 갤러리가 있다. 작은 동네에 너무 많은 화방이 몰려있어 운영이 될까 걱정스러울 정도다. 반면 편의점은 한 곳도 보이지 않는다. 이곳이 알려진 가장 큰 이유는 폴 고갱 때문이다. 그는 타이티로 떠나기 전 2년간 이곳에 머물렀다. 고갱은 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견습 선원이 되어 화물선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때 그는 타국의 다양한 풍경을 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림은 나이 30이 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가난한 화가의 길을 선택하며 생활비가 적게 드는 시골 뽕따방으로 화방을 옮겼다. 이곳에서 자신의 미술 세계를 확립하게 되었고 빈센트 반 고흐와도 교류하게 된다. 고갱과 고흐. 고갱과 고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고갱은 카톨릭 예비 신학교를 다녔고 고흐는 개신교 목사였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미술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미술 지망생이었다. 그림을 팔지 못하는 동병상련의 처지도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자신들이 현대미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를. 그림은 그림 자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화가의 내면이 드러나야 진정한 예술이다. 흘러가는 아방강을 바라보며 예술가의 삶을 반추하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휙 불어와서 쓰고 있던 모자가 강물에 빠졌다. 여행은 비움이라고 한다. 그러나 흘러가는 세월 속에 빠져버린 모자에 자꾸 미련이 남는다. 모자가 다시 떠오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참을 서 있었다. 아방강은 미리 떠나버린 물건에 연연해 나는 내 모습을 말없이 비춘다. 딸아이가 흰 종이에 우리 엄마 모자 돌려주세요 라고 쓰더니 비행기로 접어서 강으로 날린다. 누군가 그 비행기에 적힌 편지를 보게 될까? 나도 아쉬웠지만 딸아이는 바람에 날아간 모자 때문에 쉽게 아방강을 떠나지 못했다. 예린아, 여행을 하다 보면 떠나보내는 정든 물건들이 많을 거야.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너무 속상해하지는 말자. 그리고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단다. 노란색의 예수상. 조용하고 한적한 뽕따방의 오래된 길을 걷는다.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볼 곳도 많고 갈 곳도 많지만 뽕따방과 같은 소도시에서는 특별히 할 게 없다. 늘 같은 풍경이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한다. 비움과 체험의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이 평화로움으로 다가온다. 고갱이 뽕따방에 머물며 그림을 그린 이유도 그런 게 아닌지 짐작해 본다.
고갱으로 황색의 그리스도를 그리게 했다는 신비의 교회에 가고 싶었다. 어떤 모습이기에 예수를 노란색으로 표현했는지 궁금했다. 레네 집에서 트레말로 성당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정도. 성당으로 가는 길은 무척이나 한적하다.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상점이나 기념품 가게는 전혀 없다. 성당에서 실제로 마주한 옅은 노란색의 예수생은 참 소박하다. 신성함보다 인간적인 모습에 가까웠다. 봄이면 지천에 피어나는 노란 꽃의 풍경이 떠올랐다. 고갱은 그 향기를 담고 싶었던 건 아닐까? 예수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내게는 아픔보다 미소 짓고 있는 노란 꽃으로 다가왔다. 마치 봄의 따뜻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당신의 최종 학력은 무엇인가요? 화가로 전업하기 전에 전 세계를 항해한 고갱의 최종 학력은 여행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여행자다. 인생 자체가 긴 여행이고 가끔 시간을 내어 짧은 여행을 다닌다. 그러나 한두 달도 아닌 길게 1년을 내다보고 시작한 가족 여행. 걱정과 의심이 많이 들었다. 과연 내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많은 배우들이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다. 많은 동료들이 일일 연속극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연극 무대에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곳에서 빠져나온 나는 여행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여행 후에 뭔가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때때로 배우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두렵다. 딸아이의 1년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그러나 고갱의 최종 학력이 여행이라는 글에 접한 뒤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최고의 배우가 되지 못해도 여행을 통해 후회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딸아이도 더 많은 걸 얻게 되겠구나라는 확인을 받았다. 그리고 내 결정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됐다. 나는 결혼 전에 일 욕심이 많아서 결혼하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낳은 뒤에 훨씬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됐다. 여행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의 직업은 평생 연기자이다. 잠시 무대를 떠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나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경험하자. 아이에게는 그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하자. 인생이 여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행을 하면 좋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쉽게 떠나지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미루며 산다. 그러나 파울로 코엘료는 여행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코인 TV